되나요? 여기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올해 여기서 제가 DK 눈물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해야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고민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북콘서트 하고 그때 여기 오셨던 전주 시민들 또 전북 도민들이 크게 저를 격려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되었고 그게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장소라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통상 강의할 때 완전 정장을 입고 오는데 오늘 탄핵다방이 저희 그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바지 입고 좀 캐주얼하게 입었다는 거 미리 좀 양해해 주십시오. 통상은 완전 정장을 하는데 오늘은 약간 캐주얼 복장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가 결정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 제목 자체는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풀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우리 전북대 사회과학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만은 학생분들 외에도 시민분께서 많이 오신 것 같고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어릴 때 사진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게 대학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는데 그 당시 시기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군사독재 정권 시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안에 대학 안에 항상 사법경찰 또는 진압부대들이 항상 있었고 수업이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방에 있으면 동아리 방에 사법경찰들이 와서 감시하고 이런 시대였고 수시로 저런 모습들이 진행되었던 거고 왼편은 1987년 제 고향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오른편은 다 아실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부마 항쟁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에 장갑차가 밀려오고 진주를 하고 총을 든 군인들이 와서 정말 놀랐는데 그 뒤로 11.6이 터져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뒤로 광주가 일어나는데 제가 1980년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질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하면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저를 그 당시 대학생 조국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게 1980년에 제가 당시 이제 몰래 보게 되었던 5.18의 각종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게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고 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인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절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이제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법을 좀 바라보고 법에 대한 해석도 하고 주장도 해왔고요. 교수 시절 교수 생활을 쭉 오랫동안 했습니다. 울산대, 그다음 동국대, 그다음에 모교인 서울대를 거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민정수석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되면서 2019년에 아시다시피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게 이제 벌어지죠. 벌어져서 저나 저 가족 전체가 재판, 수사, 기소, 재판 받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4년, 5년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기서 이제 북콘서트 할 즈음입니다. 그때 고민이 아주 심각할 때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정치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길 없는 길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당시 심정이 그랬습니다. 당시 제가 재판 받고 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정치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나침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겠다고 선택을 한 이유가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도 제가 부족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흠결도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돌 하나를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섰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 무책임함, 무능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싸워야겠다라는 생각 외에 문재인 정부 또는 그 뒤로 그 전에 노무현 정부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다 막론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나서서라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진보 보수 정권과 별도의 차원에서 정치적 진보냐 뭐 보수냐의 문제와 별도로 통상 말하는 우리의 삶, 민생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날 창당을 했는데 요게 광주 충장로 우다방에서 첫 연설을 했던 장면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대중연설을 해본 적도 없죠. 그때 처음 두려움을 가지고 광주에서 연설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보시면 3월 3일 날 당을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열렬히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3월 3일 날 전당대회 장소를 꽉 채워주시고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바람이 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바람이 자그마한 미풍이 아니라 점점 바람이 커지는 것을 전국을 돌면서 느꼈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가 690만 표를 얻고 의석수는 12석을 얻어가지고 원내 3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기 계신 전주 그리고 전북 유권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지지 덕분입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전주, 전북 그리고 호남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뉴스들은 언론을 보면 아실 텐데요. 넘어가 보시면 PT를 넘겨주시면 네, 지금까지 얘기는 간략한 소개였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요약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결심하고 만들어지고 총선까지 치를 때까지 과정을 그냥 사진 몇 장으로 요약을 했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빌려온 미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과거에 냈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다,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또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자체가 정말로 이 두 사람의 갖고 있는 품격, 예의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미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욕이라거나 또 이 윤석열 정권의 각종 문제라거나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와 별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 과제, 고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가장 장기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사회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도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2021년에 국제 기준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2021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경제적 기준이죠. 그 이전까지는 다 개발도상국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0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리고 지금 K-팝 같은 경우는 뭐 난리죠. 뭐 온갖 가수들, 영화, 노래, 한국 영화 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논의의 중심입니다. 보시면 저희의 한국 소득 불평등이 OECD에서 두 번째로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독일 있고 저기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얘기한 나라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 낮아요. 우리는 불평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멕시코, 한국, 뉴질랜드, 이태리 뭐 이런 수준으로. 근데 OECD에서 2등, 두 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넘겨봐 주시면 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불평등이 심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생각해 보시면 군부 독재 정권 또는 개발도상국가 시대를 저보다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위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는 예컨대 뭐 박정희 대통령 욕한다 그러면 잡혀가 두들겨 맞았어요. 정부 비판한다 그러면 역시 두들겨 맞았어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뭐 박종철 열사 죽고 이한열 열사 시위하다가 죽고 이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즉 말하는 것을 막은 거죠. 말을 함부로 못하게 했습니다. 다 말조심을 했습니다. 생각도 조심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비판적인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 그리고 투표권도 저희가 없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뽑지 못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데서 뽑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직접 뽑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끝난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다 우리가 뽑고 있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자유권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투표권 뺏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마음대로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면 다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거를 자유권이라 부릅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판적인 얘기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입틀막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화가 확 납니다. 시민들이 입틀막 사태를 TV에서 보게 되면 화가 나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야? 왜 말도 못해? 졸업생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말을 하다가 R&D 예산 복귀시켜라 라고 얘기하다가 대통령 경호원이 와서 입틀막하고 끌어내니까 다 화가 나요. 과거에는 그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입틀막 돼가지고 끌려나갈까 두려워했지 항의도 못했다면 지금은 입틀막을 당하거나 입틀막을 당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왜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자유권이 침탈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서 자유권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후퇴는 하고 있지만 많이 보장이 돼서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한다거나 입틀막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화를 내고 시민들도 분노하고 짜증이 나죠. 그것은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것 말고 여기 사회경제적 문제를 오늘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인구절벽 심화 다 얘기하고 있고
성장 동력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을 안 한다는 거죠.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안보위기, 공동체 파괴. 이 문제는 정치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인 거죠.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누가 대통령한테 항의한다고 입틀막 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누가 항의하면 설득을 해서 모셔오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끌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독재 정권과의 차이는 독재 정권은 끌고 가서 줬죠. 전두환 때, 박정희 때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행사에서 어떤 학생이 막 얘기하면 끌고 나갈 뿐만 아니라 입틀막하고 끌고 나갈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등에 데리고 와서 때렸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때리지는 않아요. 그 난리가 날 거니까 끌고 나갑니다. 근데 민주정부 같은 경우는 입틀막하지 않고 조용히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말고 오늘은 요 문제, 사회경제적 이 문제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사회권 그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가장 두 개의 저희가 비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창당 때부터 외쳤던 것입니다. 조기 종식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창당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주도해서 외쳤습니다만은 작년 말 올해 초 시점에 윤석열 정권이 3년이 남았던 겁니다. 3년을 이대로 둘 거냐? 안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겨보자라는 얘기를 호소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목표가 뭐냐 하면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말을 맨 처음에 이제 창당할 때 했더니 당시에 뭐 한동훈 뭐 이런 이제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그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빨갱이 개념이라는 둥, 뭐 사회주의라는 둥, 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권이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엔에서 1966년에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습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1966년에 채택이 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밑에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이 있다라는 것은 유엔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초등학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사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럼 사회권 선진국이란 말이 무엇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권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모양, 여러분의 패션, 여러분의 옷에 대해서 자유가 있죠. 독재 정권 때는 저보다 연배가 조금 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남성들이 머리 장발로 귀를 덮고 칼라 뒤를 이렇게 내려오기 뒷칼라까지 머리가 길면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건데 남성이 머리 길게 했다고 경찰이 데리고 와서 유치장에 놓고 가위로 잘랐어요.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무릎이 몇 센치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다. 지금 젊은 여성들 미니스커트 많이 입는데 그럼 다 유치장에 갔어요.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건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 얘기한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 얘기한다 그러면 가서 뭐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은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고 윤석열 정권도
그 독재 정권이긴 한데 지금 말한 그런 것처럼 하지 못하죠.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머리카락 자른다거나 치마 길이 잰다거나 뭐 사람 데리고 와서 고문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권인데 많은 시민들이 자유권은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의 종교의 자유. 여러분 중에 어떤 특정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 종교를 누가 강제로 바꾸라 그러면 동의할 리가 아무도 없죠. 내가 뭐 원불교 신자다 또는 뭐 가톨릭 신자인데 국가가 개종하라 그러면 참겠어요? 절대 안 참죠.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권리는 내 것이다. 내 생각, 내 사상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 그걸 다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권이거든요. 자유권은 다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하면 화가 나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이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권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시민들이 내 권리라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권리라 그러면 권리는 내 거란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거나 안 주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권, 여러분이 휴대전화 있으면 그게 여러분 거죠. 나의 생각도 여러분 거죠. 여러분의 종교도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권은 지금까지는 사회권을 통상 말할 때는 복지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어 왔어요. 복지. 그럼 복지 그러면 나라가 우리한테 베푸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권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이게 집 걱정 없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구에 가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만났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돈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다음 또 돈 벌어서 그 다음 방 한 칸 늘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하니까 10년 모았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 문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주거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연설을 할 때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중에 특히 두 개, 하나는 주거권, 두 번째는 돌봄권을 집중해서 앞으로 이 주거권과 돌봄권이라는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거권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집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집값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집을 사거나 사기 전에도 전세금, 월세금 등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또 내 가족이 열심히 돈 벌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번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 지금 청년들 초임이 뭐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략 3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규직으로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을 다 못 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전세 가격, 전세금 올려줄 걸 생각해야 되고 또 월세도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집을 사겠다 그러면 주택 부금도 넣어야 되죠. 그래서 300을 번다고 하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 경우 300을 벌어도 100이나 150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향후 자신의 전세금이든 구매 자금을 위해서 저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통의 집 없는 젊은이들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 300을 실제 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200이거나 1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이 집을 사준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부모님이 집을 사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력으로 집을 사는 것은 자기 자력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월급을 뭐 5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30년 이렇게 모아도 서울 지역 집은 못 산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는 품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로또가 뭐 당선되든지, 로또 당선이라는 건 뭐 거의 의미 없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제가 저희 표현으로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이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차례차례 나올 건데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싱가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다 선진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이게 이제 사회주택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비엔나 여행 가보신 분 많을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비엔나의 60%가 임대주택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 그러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건물도 후지고 슬럼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러면 못 사는 애들이 산다. 못 사는 집이 산다. 집도 후질 거다. 그런데 비엔나 가보신 분들은 비엔나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비엔나라는 오스트리아라는 선진국의 수도인 비엔나의 주민들은 60%가 임대주택에 삽니다. 그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곳을 보면 싱가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보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한 칸짜리부터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아파트로는 기간으로는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가장 길게는 50년짜리까지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년 혼자 살건 뭐 신혼부부건 또는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경우든 애가 하나건 둘이건 어떤 경우든 간에 보통의 시민들은 대부분 고품질의 임대주택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이 300을 번다고 생각하면 300에서 집값으로 5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50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우리는 300 중에 100이나 150을 집값에 투자를 해서 쓰지 못한다면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싱가포르는 300을 벌면 50 정도만 사고 그 50 정도를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자기 자식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쭉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지 라는 생각, 또는 내 아이한테 전세금 마련해 줘야지, 집을 상속시켜 줘야지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부가, 국가가 이걸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이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를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지금 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간접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세 등등 다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월급을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당연히 세금 내고, 그렇지 않고 소비를 해도 다 세금을 냅니다. 커피 한 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돈입니다. 그 세금이 모여서 국가에, 정부에 쌓이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나를 때리냐, 왜 나의 투표권을 막느냐, 왜 나를 고문하느냐 싸워왔는데, 우리가 내어왔던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윤 대통령이 근데 관저를 옮긴다고 갑자기 1조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조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돈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해외 순방 비용이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비해서 몇백억 올랐거든요. 해외 순방비용이 뛰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나지만 시민들이 저 왜 올렸지? 신문 볼 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그 돈도 우리 돈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돈이 우리가 낸 돈, 즉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1차적으로 쓸 건가를 결정할 때 주거권에 쓴 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집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집값으로부터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집 문제 관련해서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는 자식들이 있는 그 기성세대도 있을 것인데 지금처럼 집 문제를 계속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집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식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걸 주거권을 국민들에게 주거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호화주택에 살겠다는 게 아니죠. 통상의 보통 수준의 아파트에 자기가 정상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집 문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없도록 국가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그 다음에 돌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권 중에 돌봄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하고 연배가 조금 약간 미친 한 40대 정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40대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애를 돌봐야 합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돌봐야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놓으면 아기 키우고 보육하고 이런 돌보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한 40대 생각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또는 뭐 치매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지 않습니까? 차례차례 이제 어릴 때는 돌봄을 받는 존재고 나이 들면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크면 돌봄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돌봄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역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내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내 적금을 깨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지고 과거 같은 경우는 환갑 넘으시고 난 뒤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다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다 이제 뭐 환갑은 젊은이에 속하죠. 주변에 70, 80 많으십니다.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101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떻게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변해 나가는 걸 쭉 제가 봤는데 우리 모두 그런 운명인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아무리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80대 후반쯤 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시는데 간병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병비는 병원에 넣는 문제 외에도 간병인의 비용, 이 보살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이루어지면 가족 내의 재정적 문제 외에도 가족 내에 분란이 발생합니다. 누가 모실 거냐, 어떻게 할 거냐부터 온갖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어르신들의 간병비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는 이렇게 오래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제도를 설계를 할 때 한 60대 과거 진짜 환갑 잔치한 이유가 오래 살았다고 잔치한 겁니다. 옛날에는 60 넘으면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설계를 한 60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60이 훨씬 넘어 살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병비 비용이 모두 각 가정에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점점 오래 더 살수록 간병비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케어란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 의료보험 문제를 크게 한번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혹시 집안에 또 본인이 간병비 말고 좀 아프신 데가 있다. 좀 암이다. 뭐 이렇게 좀 나쁜 병이지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의료비가 대폭 낮아진 걸 아실 겁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것 등장 이전과 이후에 의료보험 비용이 매우 다릅니다. 다른 서구에 비하면 그 의료비 비용이 한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분의 1까지도 안 될 겁니다. 의료비 문제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은, 아주 옛날에는 집안에 누가 중병 걸리면 그 병구안하고 치료비 되느라고 집안의 재정이 다 고갈될 정도였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요. 이 점과 똑같이 연결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개인이 냈는데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 의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돈을 덜 쓰잖아요. 덜 쓰니까 개인에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의료 관련 권리가 우리한테 생긴 겁니다.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포괄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간병비입니다. 간병은 지금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의료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개인이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서 국가가 대신해 주고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개인의 부담을 줄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에서 이제 어르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기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모두 걱정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이라고 모두 얘기합니다. 지금 2명 결혼해가지고 1명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0.67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의 부모님 세대는 2명이 결혼해가지고 한 3명 정도 놓으셨어요. 또는 4명. 저희 세대는 둘이 결혼해서 2 정도 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제 친구들 보면. 근데 저 밑에 세대는 2이 결혼해서 하나도 놓을까 말까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반토막 나죠. 당연히. 인구가 유지 안 되고 이제 저희 세대가 죽으면 1명밖에 안 남으니까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5천만이 아니라 2,500만을 줄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건 이민을 대대적으로 몇 천만 명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사람 자체가 반으로 죽습니다. 이게 다 걱정이라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아기를 놓지 않느냐? 페이지 넘겨가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아기를 안 놓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왜 애 안 놓냐라고 구박하고 젊은 애들이 말이야 자기만 생각하고 애를 놓으면 스스로 자란다 이런 얘기 막 훈계를 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 양육 비용, 교육 비용이 너무 커서 결혼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애를 안 놓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가 있습니다. 칠레 여성 대통령이고 이제 바첼레트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칠레가 남미의 긴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했나 하면 칠레가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칠레란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군부 독재 경험이 있고 민주화가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칠레에서 바첼레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뭘 했나 하면 3년 사이에 집권하고 3년 사이에 1,500곳이던 보육시설을 4,000곳으로 확충합니다. 국공립 일종의 보육시설을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국가의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유아원 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당첨되면 로또 맞았다고 신혼부부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즉 아기를 놓더라도 키우는 문제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 놓으려고 해요. 일단은. 그런데 바첼레트 대통령이 저렇게 딱 했더니 출생률이 1.5에서 1.9로 점프를 합니다. 당연히 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는 걸 확인되니까 신혼부부들이 편하게 아기 놓고 아기를 거기 맡기고 다니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하면 이게 이제 아기가 많이 놓는다. 국가에서 보육 문제를 책임지는 식으로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놓는다는 거 외에 보육시설이 1,500에서 4,000으로 늘어나니까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직장 갖는 사람이 또 급증을 합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저 보육시설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죠. 여성의 소득이 늘죠.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늡니다. 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저 나라에서. 요 밑에 보시면 바첼레트 대통령이 이 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서 저걸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가 칠레보다 더 잘 삽니다. 근데 바첼레트 대통령이 칠레에서 저 실험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반토막, 경제적으로 반밖에 안 됐을 때 저걸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무상보육을 한 겁니다.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했고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지지율이 85%였어요.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죠. 인기 좋다는 대통령도 우리나라 경우 말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40몇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85%의 지지를 받고 이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칠레는 지금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 시대에 저 정책을 실시를 했고 저 정책을 실시한다는 말은 칠레 국민들에게 보육권, 이 권리로 인정이 된 겁니다. 권리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놓으면 국가가 나에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해결을 하라라고 우리가, 즉 칠레 국민이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저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먼 나라 같이 보입니다만은 지금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무상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보다는 저는 의무급식이란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상 무상급식이란 말을 쓰는데 무상급식이란 말이 맨 처음 사용된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그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가 공약을 했을 때 당시에 반대 측에서 빨갱이 공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논쟁 끝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무상급식이 전국화되기 전에는 밥을 모두 집에서 도시락 싸가거나 도시락에 해당되는 점심값 집에서 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굶는 거를 빼자면 집에서 다 도시락을 싸주거나 도시락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서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무상급식 한다고 할 때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 시점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뭐 조중동, 국민의힘 등에서 무상급식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안 망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그 무상급식 정책을 공기처럼 받아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시락, 지금 만약에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이 후보로 나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감 되면 무상급식 다 철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선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전북이건 뭐 어디, 경북이건 어디든 교육감 관할인데 어느 교육감이 이제 무상급식 없애겠다 그러면 절대 당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미 각 국민들이 무상급식은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세금 내면 그 세금 중에 무상급식은 하라라고 이미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사회권 같은 경우에 사회권이 예입니다. 주거권이나 지금 이런 바첼레트 같은 이런 식의 사회권 실현 안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재인 케어,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리고 지역별로 전북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무상교복 지금 하고 있나요? 전북 하고 있죠. 무상교복은 전국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교복 되게 비쌌습니다. 뭐 교복별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유명 가수가 입는 모델로 나와서 파는 교복 같은 경우는 매우 비쌌어요. 그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 브랜드 사달라 하게 되면 교복값이 2배로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어느 브랜드 교복을 입었는가 가지고 위화감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상급식과 비슷하게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상교복 그 정책 실시할 때 찬반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상교복 왜 하냐는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정책을 안 했다면 각 가정에서 교복비를 줬겠죠. 또는 뭐 형이 있거나 사촌형이 있으면 교복 받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 교복 사줬을 거 아닙니까? 즉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내 돈 안 쓰는 거죠. 국가가 내가 이미 냈던 세금으로 교복을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것이 사회권입니다. 과거에는 나와 내 가족이 개인적으로 나의 돈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 이건 국가와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여기 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사회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절반밖에 안 됐을 때 칠레가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걸 이루려면 조국혁신당이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아까 거꾸로 넘겨보시면 저희 조국혁신당의 세미나 그 항목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주거권 선언을 제1번으로 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1차 선언 주거권에서 어떻게 그 주거권을 실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총 8개의 그 권리, 디지털권, 건강권 뭐 등등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돌봄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조국혁신당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그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지향이기도 한데 주거,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을 권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로 인식하고 추구해 나가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경제도 발전한다라는 것이 싱가포르건 네덜란드건 오스트리아건 칠레건 그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무리를 하고 질문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 국가가 되고 이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까지는 이루어졌죠. 뒤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권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자유권이 보장이 되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유권이 후퇴하고는 있지만 독재 정권 시절로까지 후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유권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권이 없어지거나 뭐 극도로 제한되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회권이 우리 모두의 과제고 조국혁신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유권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한되고 후퇴하고 있는 자유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 이전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물론이고 그 이전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회권 분야에서 선진국을 만들도록 정책 변화를 하자. 이게 조국혁신당의 기본 지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민생 경제를 살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 혼자 상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보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뭐 5%, 7% 하진 않습니다. 겨우 1% 되면 성장 많이 했다고 됩니다. 이미 경제적 선진국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개발 박정희 정권 때처럼 뻥뻥뻥 이렇게 올라가지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경제 활력을 살릴 것이냐?
사회권 보장을 통해서 경제가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칠레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거권 문제, 보육 문제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4,000개를 늘렸더니 여성들이 취업하게 되고, 여성들이 취업하게 되니까 소비가 늘게 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게 되면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서 경제도 사는, 이런 것들이 실험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